1949년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는 전두엽 절제술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폭력적이던 환자를 순식간에 얌전하게 만든다는 기적의 치료법으로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 의지, 사랑까지 모두 잃은 수많은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정이 제거된 관찰자로 남았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둔마라고 불러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의 세기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이죠. 우리 뇌, 특히 감정과 인격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잘못 다루었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요즘 우리는 더 이상 뇌에 직접 칼을 대진 않죠. 대신 우울증 치료하려고 슬픔을 드러내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이 기쁨이나 사랑 같은 감정까지 같이 없애버린다면 이걸 과연 온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SSRI 계열 항우울제 복용자 중 40에서 60%가량이 이런 정서적 둔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울증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로토닌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3명 중 1명은 효과가 없고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몇 주가 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시형간염이나 암을 치료하려고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촉진제를 맞은 환자들이 갑자기 아주 심한 우울증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넣었더니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죠. 이 사건은 정신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1990년대 이후 연구들은 우울증 환자의 혈액에서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의 병에 면역이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지금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에서 시작된 염증 신호가 뇌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특히 염증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 즐거움과 의욕을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보상을 기대할 때 활발해져야 할 뇌의 특정 영역, 복척 선조체가 둔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예전에 즐거웠던 모든 것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쾌감 상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과 슬픔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염증이 뇌의 의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활동을 억제한 거죠. 다시 말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염증이었던 겁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항은 더 심각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보상을 얻을 힘을 잃어버린 뇌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에요. 건강한 뇌에서는 다른 일에 집중할 때 이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꺼지고요. 하지만 우울한 뇌에서는 이 스위치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너무 과활성화되고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뇌는 나는 왜 이럴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거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것과 보상회로가 꺼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에 갇힌 뇌는 밖으로 나가 긍정적인 보상을 찾아 나설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부정적이고 내향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있고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동기를 만드는 보상회로가 있는데 우울증은 전자의 활동이 너무 강해 후자의 활동이 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 연구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뇌는 마치 기능이 멈춘 신경회로와 같습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는 아주 작은 행동이 필요한 거죠. 행동 활성화는 기분 전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활성화된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하고 재부팅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과학적 치료법이에요. 보상을 주는 활동에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도파민 시스템에 다시 시동을 걸고 과열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식히고 파괴적인 내면의 생각에서 건설적인 외부 세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첫째, 전두엽 절제술의 비극은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줬습니다. 둘째, 염증 가설은 마음의 병이 뭔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 문제라는 걸 보여줬죠. 셋째, 행동 활성화의 기한은 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해답이 가장 단순한 행동에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우리 삶의 운영 시스템을 재부팅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향식 접근, 몸을 통해 뇌를 바꾸는 전략부터 볼게요. 핵심은 항염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과일, 채소, 견과류에 많은 폴리페놀이나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이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서 뇌로 가는 나쁜 신호를 막아주는 거죠. 동시에 건강한 식단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장내축이라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정신 건강을 돕습니다. 운동 역시 강력한 항염증제이자 뇌의 회복을 돕는 촉진제이죠.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신경망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건 우울증으로 인해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물학적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다음은 하향식 접근, 행동을 통해 뇌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행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첫 단계는 기다림을 멈추는 겁니다. 기분이나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아주 작고 사소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분 산책하기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라든지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같은 것들요. 이 활동을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깨고 보상회로에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활동과 즐거운 활동 목록을 만들고 그걸 아주 구체적인 주간 계획표로 짜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운동하기가 아니라 화요일 오후 5시에 헬스장에 가서 10분 걷기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열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식히고 주의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줄여주고 우리가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 딱 하나만 골라서 5분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멈춰있던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하이메 보이원 원장 이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